자, 이번 시간에는 25년 3회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의 회로 이름 및 제어공학에 대한 20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1번을 보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점 A와 점 B 간에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 주어진 회로를 보면 여기가 점 A, 여기가 점 B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놈과 요놈 간의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놓겠습니다. A와 B 간에 나타나는 전압을 VA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 다시 표현하면 A점에 대한 전위와 B점에 대한 전위의 차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각 점의 전위를 뽑아내야 되는 거, 요 놈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전원 전압이 100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가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쪽 회로에도 100V가 걸릴 거고요. 이 회로에도 100V가 그대로 걸릴 겁니다. 그럼 편의상 우리가 이 아래쪽을 0V 그리고 위쪽을 100V라고 놓으면 실제 여기 A와 B에 나타나는 전압은요. 쉽게 여기 걸리는 전압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즉 A와 B점에 대한 전위는 전체 100V에서 각각 요 분에 대한 전압을 계산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로 A점의 전위를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전압 분배 법칙은 직렬로 접속된 두 놈의 합분해 누구 거? 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인가되는 전체 전압을 곱하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친구가 36 마이너스 J의 48V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계산기 그대로 넣으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점의 전위. 얘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쓴다면 두 놈의 합분해, 즉 6 더하기 J의 8분의 G거 J의 8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전체 전압을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우리가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64 플러스 J의 48V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빼버리겠습니다. 자,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A와 B 간에 나타나는 이 전압의 복소수 형태는요.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J의 96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고르라고 하는 것은 이놈의 크기입니다. 이 전압의 크기예요. 자, 그래서 요 놈의 크기를 바로 한번 적어보면 자, 마이너스 28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6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니까 100V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2번입니다. 보면 그림과 같은 H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A는 우지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뭐 V1은 입력 전압, V2는 출력 전압, A는 출력 개방 시 회로망의 전압 이득 V2분의 V1이다.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4단자 정수 중에 A, 요 놈을 V2분의 V1으로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일단 얘를 계산하려면 V1과 V2의 꼬라지를 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자, 여기서 친절하게도 출력이 개방되어 있더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출력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전류를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전류는 이 경로를 따라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V1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전체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V2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한번 적어보면 V1에 대한 것은 요 놈들의 합성값에다가 얘를 곱하면 될 겁니다. 즉 Z1 플러스 Z3 플러스 Z4 여기다가 전류를 곱한 형태. 자, V2는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놈에다가 전류를 곱한 형태.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 친구 약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렇게 간단히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여기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3번입니다. 다음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비정연파의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면 우리는 동일 성분의 전력을 더해서 다 더한 형태로서 최종적인 평균 전력을 산출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자, 일단 여기 주어진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는 sin 오메가 t, 여기도 sin 오메가 t입니다. 그럼 얘들은 뭡니까? 기본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뒤에 보니까 3오메가-T, 3오메가-T. 얘들은 제3 고조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오메가-T, 5오메가-T. 얘들은 5고조파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본파에 대한 전력, 자, 이렇게 쓸게요. 기본파에 대한 전력 P1이라 쓰고, 그 다음에 제3 고조파에 대한 전력 P3라 쓰고, 자, 그리고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자, 제5고조파에 대한 전력 P5를 계산해서 다 더하면 요 놈을 도출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기본파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평균 전력, 다르게 유효 전력은요, 전압의 실효값, 전류의 실효값 곱하기 역률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파 기준으로 100과 20이 있어요. 얘들은 최대값이죠. 그럼 우리가 실효값으로 표현하려면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해놓고 여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들어가면 되는데, 전압의 위상은 0이고 전류의 위상도 0이야. 그러면 위상차는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 이놈의 값은 1000W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제3고조파에 대한 전력을 따져오면, 자, 여기 제3고조파 전압을 보니까 이 친구는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전압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50, 전류는 루트 2분의 요거 봤을 때 10, 그리고 코사인 위상차. 자, 일단 보면 전압의 위상차는 다시 전압의 위상은 30,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럼 둘의 차는 6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놈의 값은 마이너스 125W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5고조파에 대한 거 또 바로 쓰면은, 자, 요 값을 봤을 때 우리는 전압의 실효값 루트 2분의 20, 전류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5로 쓸 수가 있고요. 코사인 위상차 필요합니다. 45도와 마이너스 45도의 차이는 90도다. 그죠? 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계산 필요가 없네요. 코사인 90은 0 아니겠습니까? 얘는 0W.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놈들의 합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평균 전력은 이놈을 싹 다 더하니까 875W가 나오더라. 해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64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무외형 선로의 조건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체크를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무손실 회로의 조건, 두 번째는 무외형 회로의 조건이 된다. 그죠? 자, 무손실 회로의 조건은요, R 그리고 G가 0이더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무외형은 LG는 RC다. 요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5번입니다. 그림의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는 조건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평형 상태는요, 여기 가운데 흐르는 전류가 0인 걸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의 조건을 우리가 평형이 되는 조건, 다르게 평형 조건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평형 조건은 간단히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대각 성분의 옴 단위를 갖는 값에 곱이 동일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거야. 이 L과 C는 옴의 단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L은 헨리, C는 페럿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 기준을 계산하려면 이 친구들을 옴 단위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요놈 같은 경우에는 J 오메가 L로, 그렇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J 오메가 C분의 1로. 그럼 이 기준 하에서 우리가 대각 성분 곱하고 또 이렇게 대각 성분을 곱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J 오메가 약분되어서 우변은 C분의 L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보기를 보면 L 기준으로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 이항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 삼상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이렇게 주어지고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 IA는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IA, 선전류, 요 놈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하 임피던스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상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전압이 주어져 있고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조건으로 제일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상전류가 되겠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 의거해서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 어떻다? 같더라. 그럼 지금 봤을 때 이 그림에서 이 VAB가 200V라고 주어졌습니다. 상전압 아닙니까? 그럼 얘가 손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에 걸릴 건데 이 전압은 어떻다? 200, 200, 200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따다가 주어진 200V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크기가 아니라 이 복소 형태 그대로 쓰겠습니다. 왜? 주어진 보기를 봤을 때, 주어진 선지를 봤을 때, 이 각도에 대한 개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판별하려면 얘를 복소수로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치요?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 때리니까 이 상전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32.51 플러스 J의 15.6으로 나옵니다. 근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표현한 값은 어때요? 직각좌표 형식이죠. 여기 주어진 선지는 극좌표 형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얘를요, 우리가 이놈에 대한 크기와 위상의 형태로, 즉 이런 식으로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간다. 그렇죠? 계산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쉽게 뽑아낼 수가 있죠. 자, 저는 항상 언급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계산기 기종 FX 570 ES 플러스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겠다. 그쵸? 자, 요거 기준으로 조금 안내를 드려보면, 자,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2번 누르신 다음에 3번 누르고 마지막 확인 이꼴 누르면 이놈이 바로 극좌표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능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이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크기는 36.06A더라. 그리고 위상은요, 25.64도가 되더라. 그죠? 자, 근데 이놈은요, 상전류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무슨 전류? 선전류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여기는 IA라고 선전류 표시했지만 우리는 보통 뭐 선전류하면 IL 이렇게 쓴다. 그죠? 자, 요 놈의 형태로 바로 해석을 해보면, 자, 이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요, 상전류보다 크기가 루트 3배 큽니다. 그리고 위상은 30도 뒤져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접목을 하는데, 일단 크기부터 따지면, 크기는 요 따다가 요 놈을 곱하면 된다. 그죠? 36.06 루트 3. 그 다음에 위상은요, 요 놈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을 표현을 하면, 이 값을 표현을 하면 이놈 같은 경우에는 62.46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은요 마이너스 4.36도가 되겠더라. 끝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여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7번입니다.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았답니다. 이때 0초에서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0초에서의 전류를 물었다. 결국은 어떤 값? 초기 값을 묻는 거랑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스위치 S를 닫아서 전원을 인가하는 기준이에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직류 전원을 인가하는 기준.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서 L과 C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 놈이 될 겁니다. 얘가 초기 상태, 얘가 최종 상태가 되죠. 자, 일단 L 같은 경우에는 초기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개방 상태로 나타나요. 순간적으로 개방 상태가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단락으로 표현이 된다. 그죠? 자, 그 반면에 C는 초기에 L과 반대로 단락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전하가 채워지게 되면 개방 상태가 됩니다. 그죠? 자, 결국 지금 물은 것은 뭐예요? 이때 초기값. 그죠? 자, 초기에, 얘를 닫은 초기에는 이 C 성분이 단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저항과 전압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초기값 쓰면 R분의 전압이 된다. 다시 R은 1kg니까 10의 3승 2, 즉 전압은 100. 그러면 답은 0.1A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상 Y결선 불평형 부하의 상전압 예를 인가할 때 선전류 IA는 우찌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 RA, RB, RC는 요렇게럼 주어지더라. 자, 여기다 표시를 하면 얘가 60옴, 얘가 30옴, 얘가 30옴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전압을 걸었대요. 그러고 나서 선전류 IA를 물었는데, 자, 우리가 알기로 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상전류나 선전류나 어때요? 같다. 그죠? 그럼 결론은 얘는 여기 흐르는 상전류를 계산하면 되겠다. 요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요 놈이 평형 상태라면 단순히 여기 걸리는 전압에다가 얘를 나눔으로써 이 친구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하 자체가 불평형이에요. 그럼 단순히 제가 앞에서 말했던 방법 가지고는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상점을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불평이기 때문에 이 중성점에도 전위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얘를 VN이라 놓을게요. 그럼 이때 이 값과 이 값의 차를 계산하면 실제 여기 걸리는 전압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놔두면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전원 전압에 대해서는 이 값만 주어지고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느냐? 전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전원은 기본적으로 평형 상태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A 이상에 대한 전압은 220 위상은 용도네. 그러면 B 이상에 대한 전압은 220의 위상은 120도 뒤지겠네. 그럼 C상은 220에 240도 뒤지겠네. 그쵸? 일단 이런 거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값을 도출하는 건데,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일단 요거도 볼게. 이 그림을 보면 부하가 Y결선이긴 한데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도 뽑아낼 수 있느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A, 여기 흐르는 전류를 IB, 여기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할 때 키르이호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들어온 것과 나가는 건 같아야 되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네? 그러면 들어오는 거의 합은 나가는 구멍이 없으니까 0이 되겠더라. 그렇죠? 실제 요 값은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방금 했던 키르호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것, C에 대한 걸 더하니까 0이 되더라. 그러면 A에 대해서 이 형태를 다르게 바꿔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놈을 계산하려면 이 둘의 차이다가 얘를 나누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I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RA분의 A에 대한 전압 마이너스 중성점 전압. 그죠? 정확하게 A에 대한 전이 중성점 전이. 자, 그러면 뒤에 있는 IB는 똑같은 개념으로 RB분의 VB 마이너스 VN. IC는 똑같은 개념으로 RC분의
VC 마이너스 V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놈 대신에 이거, 이놈 대신에 이거, 이놈 대신에 이걸 쓴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60, 30, 30을 넣어서 이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양변에 60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은요, VA-V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항목은 2VB-VN 요 놈도 2VC-VN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0에다가 곱해진 거니까 필요 없죠. 0.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분배를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다시 싹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VA 플러스 2VB 플러스 2VC 마이너스 5VN은 0이다.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식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중성점 전이 VN에 대한 수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자, 이 수식을 요놈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5분의 VA 플러스 2VB 플러스 2VC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VN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VA 값에다가 요 놈을, VB 자리에 요 놈을, VC 자리에 요 놈을 넣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VA는 5분의 VA 자리에 요 놈을,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VB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항목에 대해서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어보면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44V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끝나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이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관계식을 다시 이끌고 오겠습니다. IA는 RA분의 VA-VN이 되더라. 그럼 끝났죠. RA는 60년. 그 다음에 VA는 그냥 220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죠? 왜? 위상이 0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4.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계산하면 그 결과값을 4.4A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할 것들이 있다. 그죠? 요 관계,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렇게까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여튼 이 68번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더라.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69번입니다. 요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하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보니까 이 분모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분무수 전개해서 일단 정리한 다음에 역변화를 시킬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분모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 자, 그럼 여기 있는 미정계수 A, B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A를 계산할 때는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약분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나머지를 쓰면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 그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때 필요한 A 값을 계산할 때는 이 A 항목에 대한 특성근, 즉 이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S 값을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A 값은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도 계산해야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B가 필요합니다. 그럼 A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약분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가 갖고 있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S 값을 넣으면 되지요. 자, 그래서 각각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놓고 우리가 B를 계산하면 이 B도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이 fs 함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 그치요? 그럼 얘를 역변환시키면 시간 함수는요, 이놈을 봤을 때 exponential, 요거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t 플러스 요놈도 마찬가지로 exponential 부호 뒤집어서 마이너스 2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0번입니다. 다음 그림 같은 RLC 회로에서 입력을 전압, 출력을 전류라고 할 때 전달함수 2분의 i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압분의 전류예요. 맞나요?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전압분의 전류는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어드미턴스. 그죠? 결국 이 문제는 S 함수로 표현되는 어드미턴스를 골라봐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어진 회로를 보니까 일단 RLC 직렬 회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직렬 회로는 임피던스를 기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짠 상태에서 얘를 뒤집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지금 요거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다. 그럼 끝났습니다. 자,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놈에 대한 값, 이놈에 대한 값, 이놈에 대한 값을 다 더하면 된다. 그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지금은 LC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L에 대한 리액턴스 성분을 이 S 함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SL. 그죠? C에 대한 거는 CS분의 1 요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에서 바로 넣겠습니다. 넣으면 R 플러스 순서 좀 바꿔서 LS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만 하면 끝날 거예요. 맞습니까? 자, 보통 이런 번분수, 즉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이런 꼴이 나올 때는 여기 있는 최종 분모를 위아래 곱한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위에도 CS를 아래쪽에도 CS를 곱해주겠다. 그럼 결국은 약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랑 똑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기준 하에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분자는 곱해져서 CS. 분모는요, 이제 각각 분배를 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분배하겠습니다. LCS의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RCS. 이렇게 분배하면, 1. 자, 그래서 주어진 선지 4개 중에 얘를 고르면 끝나겠다. 그지요?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회로와 동일한 논리 소자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뭡니까? 일단 여기 가운데 트랜지스터가 보이고 저항이 보여요. 그죠? 자, 실제 요 같은 경우에 있는 간단히 말하면 다이오드로 표현할 수 있는 무접점 회로가 된다. 그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무접점 회로에서 AND 회로, OR 회로, NOT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것부터 적겠습니다. 실제 이 무접점 회로 기준에서 이런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표현한 문제가 있다. 요거는 진짜 단순하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간단히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놈들을 판별할 때는 입력 측의 다이오드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자, AND 같은 경우에는 입력 측에 대한 다이오드가 왼쪽을 향합니다. 왼쪽. 즉 예를 들어 AB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가 주어져요. 근데 OR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ORI입니까? 아, O로 시작하니까 얘는 오른쪽을 향한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을 향하는 다이오드는요, 우리가 다르게 저항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실제 이 다이오드의 그림 기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A와 B에 어떤 입력 전압을 가합니다. 그럼 여기는 전위가 높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저항. 자, 기본적으로 저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
전압을 걸어주면 요 방향으로 저희가 남쪽으로 전류 흘릴 수 있다. 요 놈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향하는 다이오드와 저항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같은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오른쪽을 향하는 다이오드로 줄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처럼 저항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낫 같은 경우에 있는 뭘로 표현하느냐? 여기 중간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야. 요거. 자, 그래서 얘는 낫이고 왼쪽으로 향하는 입력측의 다이오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엔드, 오른쪽을 향하는 다이오드 또는 저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OR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입력측에 왼쪽을 향하는 다이오드가 있고 회로 중간에 낫을 의미하는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이놈과 이놈을 조합을 합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엔드에다가 낫을 붙인 난드가 됩니다. 자, 이와 똑같이 여기다가 얘를 붙이면 뭐가 되느냐? 노알이 돼요. 특히나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기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다이오드를 주고 이 회로의 명칭을 적어봐라.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니까 입력 측에 저항이 있네. 이거는 뭐랑 같다고요? 오른쪽을 향하는 다이오드랑 같다고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OR을 갖습니다. 근데 회로 중간을 보니까 낫을 의미하는 트랜지스터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짬뽕해서 노알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더라. 그럼 일단 지금 문제에서는 이 노알로 표현되는 논리의 소자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가 AN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렇죠? 이 D자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 그죠? OR은 요 놈을 살짝 우그러뜨리면 됩니다. 즉, 여기를 한 대 쳐요. 이렇게 쑥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그러뜨리면 OR이 된다. 근데 낫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따다가 우리가 낫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얘를 첨가하면은 이것 자체가 난드, 이것 자체가 노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런 낫 기호는요, 딴 놈과 만나면 축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축약을 합니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삼각형 제거하고 여기는 동그라미만 붙이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만 붙이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진 4개의 선지에서 고를 수 있는 것 1번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7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블록 선도의 전달 함수는 어찌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인 전달 함수 공식 써보면 얘는요. 분자는 전향 경로 이득, 분모는 1 마이너스 피드백 혹은 루프 이득을 넣어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를 다르게는 우리가 개루프 이득 혹은 개루프 전달 함수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향 경로 이득부터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향하는 이 경로다. 그죠? 근데 얘가 직렬로 되어 있네요.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빙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경로상에서는 이 친구 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G1, G2, G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걸 놓치는 경우가 있죠. 이 경로상에는 뭐도 있다? 마이너스도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요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2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식에 여러 콜럼 주어지는 근계적의 이탈점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이탈점은요, 우리 시험에 다른 용어로도 출제가 됩니다. 다르게는 이놈을 근계적의 분리점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분리되는 지점이다 라고 해서 분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같은 의미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요 놈에 대한 이탈점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이탈점의 조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점의 조건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특성 방정식이 주어진다면 그놈을 K 기준으로 바꾼 다음에 S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라. 그리고 이 관계를 만족하는 S 값이 뭐가 된다? 이탈점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주어진 특성 방식을 K에 대해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한번 넘겨주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는 마이너스 K에 S 플러스 3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요, 우리가 K 기준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이놈을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놈이 분수함수 꼬라지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분수함수의 미분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S함수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임의의 분수함수를 BS분의 AS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를요, S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분모를 제곱해서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요, 여기 있는 분자를 한번 미분한 걸 쓰고요. 여기다가 분모를 곱해줍니다. 이제 반대로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요. 아이고야, 이것도 알아야 되네. 그렇죠? 뭔가 조금 걸쭉지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자, 이에 근거해서 요 놈을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분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일단 이놈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걸 써야겠죠. 미분하면 2S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놈을 그대로 곱해줘라. 그 다음에 부호 바꾸어서 이제 요놈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놈을 S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하면 되는데 이놈 미분하면 그냥 1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전체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적은 것처럼. 자, 그럼 봅시다. 이놈 전체가 0이 되려면 이 함수의 분자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요거요. 그죠? 그러면 요걸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자, 실제 우리가 뭐 얘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2S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3S 플러스 9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뒤에 마이너스를 분배시켜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차수끼리 정리를 하면 S 제곱 요놈 정리하면 6S 이 친구 정리하면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만족하는 S 값을 뽑아내면 이놈이 곧 이탈점이 되는데 문제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근의 공식. 맞나요? 자, 일단 여기 S제곱 앞에 있는 계수를 우리가 A, 얘를 B, 얘를 C라고 할 때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바로 한번 적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 뭐 들고 가지요? 우리만의 핵무기, 고학년 계산기를 들고 간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저는 FX 570 ES 플러스 시리즈 기준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에 모드 버튼 눌러줍니다. 온 버튼 바로 왼쪽에 모드 버튼이 있다. 그죠? 모드 누르면 1, 2, 3, 4, 5, 6, 7, 8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뜨는데 이때 5번 EQN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1, 2, 3, 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아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요 놈이 바로 근의 공식을 쓰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드 5번, 3번까지 눌렀다면 계산기 화면상에 있는 이렇게 해서 뭐 A, B, C를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음영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넣으면 되겠습니까? A 아무것도 없네요. 1이 있는 거랑 같죠? 1 누르고 이꼴 버튼 눌러줍니다. 그 음영 표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B 자리에 6 쓰고 C 자리에 7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꼴을 한번 눌러주시면 아마 x1은 해가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x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뜰 겁니다. 그쵸? 요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마 x1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x2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뭐 이렇게 뜰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아, 우리한테 필요한 이탈점은 뭐가 된다? 이 값이 된다. 실제 계산기는요, x를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x로 나오는 거고, 결론은 이 값이 우리한테 필요한 s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지는 4개 선지에서 이놈을 찾으면 4번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치러 갈 때 계산기 기능 있죠. 이런 몇 가지 계산기 기능은 알고 가면 꽤나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런 것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4번입니다. 특성 방정식이 요렇게 주어지는 어라 못하네요. 주어지는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3차 방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치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안정하려면 이 모든 개수는 양수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즉 여기 앞에 있는 거 일단 1이 있는 거죠. 이놈이 어떻게 된다? 양수이어야 한다. 첫 번째 안정하려면 K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처럼 3차 방정식이 주어진다면 자 예를 들어 A S의 3승 플러스 BS의 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D는 0 이런 꼴이 주어진다면 실제 우리가 뭐 안정도를 판별하려면 루스표를 쓰고 해야 되지만 3차 방식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거 비교했을 때 안에 거 곱한 게 밖에 거 곱한 거보다 크다 이러면 안정이에요. 그 반대로 이 부등호의 주둥아리가 부등호의 입이 반대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다? 불안정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거 같은 경우 그럼 이때는 임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 방식이 3차식으로 나온다면 루스표 쓸 필요 없어요. 요거 활용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안정하기 위한 범위를 물으면 아시겠죠? 혹은 안정도 판별하는 문제 물으면 이렇게 바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거 봤어요. 안에 거 곱해보세요. 그러면 6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밖에 거 곱하면 K다. 그죠? 그러면 일단 K는 6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개 더. K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라면 K는 0보다는 커야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걸 가지고 K는 또 6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그럼 이때 두 개가 겹치는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K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5번입니다. 단위 부기한을 갖는 지역에서 게르포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단위 계산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정상 편차. 이놈에 대한 기본 수식을 한번 떠올리면 정상 편차는요. 리미트 s는 0으로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게르프 전달함수 분의 s 곱하기 입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입력이 뭘로 주었습니까? 단위 계단, 그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단위 계단 입력으로 주셨다. 그러면 이때 입력은 어떻게 된다? s분의 1이 된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단위 램프 함수, 다르게 단위 경사 함수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s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포물선 입력이 주어진다. 그럼 이때는 s 3승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문제 조건에서 어떤 입력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요거 중에 맞는 걸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주어진 조건에 대한 정상 편차 다시 한번 쓰면 S는 0으로. 자, 그 다음에 위에 S에다가 입력이 지금 단위 계산 입력이니까 요거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게루프 전달 함수 요거 주어진 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 친구는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는 뭐 S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안 보여요.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S에다가 0을 넣어 봅시다. S에다가 0을 넣으면 자, 여기는 0, 0, 0, 0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얘를 보니까 0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되겠다. 그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분모에 무한이 있으니까 결과값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0이 됩니다. 정상편차가 존재하지 않다. 자, 이어서 76번 바로 보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이 계통의 형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형은 뭡니까? 원점에 주어지는 극점과 0점의 개수차다. 그죠? 자, 일단 지금 보면 이놈 우리가 배우는 내용 하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차 지연 요소가 있어요. 맞나요? 근데 보면 원점 기준에 극점과 0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실제 뭐 예를 들어 원점에 극점이 있다. 극점이 한 개 있다. 그러면 S가 단독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0점이 하나 있으면 분자 S가 하나 단독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보면 S가 단독으로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즉 0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은 0이에요. 둘 다 없애. 둘 다 없애. 차가 없다. 그래서 0형. 다음으로 77번입니다. 단위 피드백 지역의 게루프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라고 물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중에 봤던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면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의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오는 거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이거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시험을 다시 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여튼 일단 저희 시험에서는 이렇게 같은 맥락에 대한 문제가 연달아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 했던 거 가지고 바로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상편차에 대한 수식관계를 하나 적어줍니다. 리미트 s는 0으로 그래서 1 플러스 게루프 전담수분의 s 곱하기 입력. 자, 근데 지금 입력이 또 뭘로 주셨죠? 단위 계단 입력.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s분의 1 넣으면 이거 약분돼서 일단 분자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S에 대해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네요. 그럼 이제 막바로 S에다가 0을 넣어 봅시다. 자, 앞에서는 이놈 자체가 무한대로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죠? 자, 보시면 분자는 1이요. 분모는 얘들이 0이면 1 곱하기 2에서 2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정리하면 2분의 3이 될 거고요.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다음으로 78번입니다. 특산 방식이 여러 코럼 주어지는 경우에 불안정한 근의 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소 평면에 있어서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는 어찌 됩니까? 자, 이처럼 불안정한 근의 수를 묻는다.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루스표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루스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고차항이 5차예요. 그래서 S의 5승, S의 4승,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그 다음에 상수항 S의 0승까지 적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주어지는 특성 방식의 각 개수를요, 위에 두 줄 기준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일단 여기는 1, 1이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1, 1, 6, 4, 10, 2 채워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루스표를 짜면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항상 맨 끝에 아래쪽은 뭐가 와요? 0이 와요. 맞나요? 그럼 이처럼 0이 왔다. 0 바로 위에 거랑 묶여가지고 한 칸씩 앞당겨 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치워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S3승 라인에 대한 첫 번째 열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은 바로 위에 거에 1열값이다. 그죠? 1 그대로 쓰고, 자, 계산하겠습니다. 요거 곱해주고, 마이너스 요거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와요. 그죠? 자, 이와 똑같이 여기 두 번째 열값도 계산할 텐데,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작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 공간이 좀 협소해서. 자, 그러면 요 값도 똑같습니다. 기준은 바로 윗줄의 첫 번째 열값.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계산할 때, 분자값 계산할 때, 요렇게 곱한 걸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요렇게 곱한 걸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8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이 S2승에 대한 첫 번째 열값을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거에서 이제 반복이죠. 기준은 바로 윗줄의 첫 번째 열값. 자, 이제 요거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요거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야겠죠. 근데 0이 나와요. 자, 일단 이렇게 0이 나올 때 문제는요,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 근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렵죠. 그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요거는 알면 좋은 거죠. 자, 이처럼 뒤에 거 살아있고 앞에 게 0이다. 그럼 이때 이 0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냐? 아주 작은 양수로 취급할 수 있더라. 즉 쉽게 말하면 0.0000001 뭐 이런 거다. 아니면 좀 간단하게 0.01 정도다. 이렇게 아주 작은 값으로 취급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쪽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기준은 바로 입줄의 첫 번째 있는 값, 입실론 아주 작은 값, 요 놈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8 입실론 마이너스 곱해줍니다. 4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애초에 얘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요런 값, 즉 아주 작은 양수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실제 8 입실론은 매우 작겠죠. 편의상 뭐 0.01이라고 입실론을 가정을 하면 이 값은 0.08 아니겠습니까? 요 따다가 4를 빼면은 이거는 그냥 봐도 음수인 걸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불안정한 근의 개수를 산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이렇게 짜여진 루스표 첫 번째 열에 부호가 몇 번 바뀌냐 이걸 가지고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루스표에 제1열 부호가 바뀌는 수, 이게 뭐가 된다? 불안정한 근의 수가 된다. 그죠? 자, 봅시다. 지금 보면 자, 요까지는 양수예요. 그렇죠? 얘가 아주 잘 양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음수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수에서 양수로 한번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부호가 총 몇 번 바뀐 겁니까? 한 번, 두 번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자,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한번 안내를 드려봤는데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연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대부분 출제된 문제는 이 불안정한 근의 수를 묻는다. 그럼 그 답이 두 개로 나옵니다. 대부분은 아시겠죠? 근데 실제 한 개가 답이 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난 CBT 문항 중에 한 개로 답이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출제된 것을 통틀어 봤을 때 대부분은 몇 개로 나왔다? 두 개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요거 풀 줄 아는 거. 근데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요 같은 경우에 어쩔 수가 없어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찍더라도
확률을 높여서 찍어야겠죠. 그러면 그때 가장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누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와, 불안정한 근의 수 물었네. 무조건 두 개 찍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푸는 거를 잊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찍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9번입니다. 다음 중 유도 미사일, 비행기 추적 레이더의 상태며 물체의 각도, 자세, 거리 등의 기계적인 변이를 취하는 것. 자, 기계적인 변이 나왔다. 끝났어. 서버 기구죠. 그죠? 자, 참고로 하나만 조금 체크를 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어공학에서 나오죠. 제어량 종류에 따른 지역의 분류. 자, 우리가 제어량 종류를 가지고 이 제어를 분류를 하면 첫 번째 프로세스 제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조종 제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종 제어가 있습니다. 얘를 다르게는 서버 제어라고 하고요. 이런 서버 제어를 행하는 기구를 우리는 서버 기구라고 한다. 그죠? 아이고, 와 이러노? 그죠? 자, 여기서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게 이놈들에 해당하는 제어량이 아닌 것 혹은 제어량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프로세스 제어는요, 우리가 다르게는 공정 제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생산 공정에 대한 것을 제어량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 제어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는 뭐 이런 게 있죠. 온도라거나 압력이라거나, 그렇죠? 혹은 뭐 습도라거나 혹은 뭐 농도라거나 이런 게 있다. 근데 요거를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반도체 공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완벽하고 균일한 형태의 반도체를 찍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공장의 온도나 찍어 누르는 기계 압력이나 습도나 혹은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됩니까? 일정하게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뭐다? 생산 공정에 대한 제어다. 그래서 공정 제어, 프로세스 제어.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뭐 이놈들에 대한 제어량 종류를 묻는다면 이런 공장의 생산 과정 혹은 생산 공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비교적 쉽게 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조종 제어. 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 친구를 정치 제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값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제어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값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값이 약간 삑사리 약간 오차가 났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오차를 잡아주더라. 이것을 뭐라 한다? 자동 조정 제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얘는 간단하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어디에 대한 자격증입니까? 전기, 그죠? 그래서 자동 조정 제어는 전기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쉬워요. 이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전압이 있습니다. 전류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장치를 제대로 쓰려면 전압, 전류, 주파수가 정격에 맞아야 된다. 그죠? 요 기준에 대해서 제어하는 게 뭐다? 자동 조종 제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버 기구는 혹은 이런 제어는 했어요. 기계적인 변이를 잡는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기기에 대한 자세, 각도, 거리, 방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예시, 이놈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미사일, 레이더, 그리고 관련도 문제 이런 것도 나왔죠. 대포, 포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80번 문제입니다. 계단 응답이 입력 신호와 같은 판이고 시간만이 뒤졌을 때 이게 요소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이 계단 응답 이건 뭡니까? 계단 함수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을 계단 응답이라 한다. 그죠? 자, 여기서 참고로 말하면 그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대두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임펄스 응답 그리고 인디셜 응답. 그죠? 얘를 다르게 뭐랍니까?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놈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얘를 잘라서 해석하시면 편해요. 앞에 게 입력 기준이고 뒤에 게 출력이다. 즉 임펄스 응답은
단위 임펄스 함수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을 의미한다. 그럼 인디셜 응답은 단위 계산 함수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을 의미한다. 그렇죠. 실제 뭐 이런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계산 응답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계산 응답, 즉 계산 함수에 대한 출력은요. 자, 여기를 시간으로 놨을 때 항상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얘가 단위 계단 입력이다. 그럼 이때 함수를 우리가 U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 이놈, 즉 이에 대한 입력 신호와 같은 파형인데 시간만이 뒤졌대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형태가 입력 신호와 같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즉 계단함수를 넣었다면 계단함수 그대로 나온대요. 근데 시간만이 어떻다? 뒤졌대요. 예를 들어 여기를 H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놈도 우리가 위에서 잡은 예시처럼 단위 계단함수라고 놔볼게요. 이에 대한 시간함수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UT에다가 A만큼 시간 지연이 있더라. 그렇죠? 시간 지연이 있더라. 근데 문제는 이때 이렇게 나타나는 요소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특정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동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특정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동작하는 게 없네? 부동작 요소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 대한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